어? 아저씨한테 아빠 냄새가 나요. 밥도 먹지 않던 재벌 손녀 서윤이가 그의 어묵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한겨울밤 어묵 포장마차에서 언손을 호호 불며 어묵을 팔던 21살 청년 준석이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리움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빠가 생각이 났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는 한겨울밤 21살 이준석은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언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어묵 있어요. 따끈따끈한 어묵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준석은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는 눈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고 낡은 패딩은 바람 한 줄기조차 막아주지 못했어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습니다. 3년 전에 받았던 서울대 합격 통지서였어요. 전액 장학금까지 받는 조건이었지만 준석에게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준석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폐암 말기인 할아버지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9년 전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간 후 준석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준석은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죠.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어묵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 최고급 주택가의 거대한 저택, 태영그룹 회장댁 식탁에는 수십 가지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7살 한서윤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아가씨,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주방장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서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죠.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3살 때 아빠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서윤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어요. 아가씨, 저녁은 좀 드셨... 운전기사 박 씨가 백미러로 뒷좌석의 서윤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이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서윤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박 기사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저 냄새, 저거 뭐예요? 서윤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아, 어묵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박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큰일 날 게 뻔했죠.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아가씨가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서윤 아가씨가 길거리 어묵을 꼭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 너머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좋아요, 아가씨. 하지만 제가 사올 테니 차에서 기다리세요. 싫어요.
제가 직접 살 거예요. 서윤이는 평소와 달리 고집을 부렸습니다. 박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서윤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어서 오세요. 준석은 막 조리한 어묵을 국물에 담그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특이한 손님.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가 덩치 큰 아저씨와 함께 서 있었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준석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윤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어머, 꼬마 손님. 어묵은 한 꼬치에 1,000원이야. 2명이면 2,000원이면 충분한데. 준석은 돈을 돌려주며 말했지만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박 기사가 황급히 나서서 2,000원을 건넸죠. 준석은 어묵 4꼬치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특제 소스를 듬뿍 바른 어묵 한 꼬치를 더 넣어 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할아버지 비법 소스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서윤이는 봉지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소스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서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냄새가 나요. 준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의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서윤이는 준석이 시키는 대로 호호 불어가며 어묵을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또 놀러와. 언제든지. 차로 돌아가는 서윤이는 남은 어묵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는 백미러로 아가씨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니까요. 한편 포장마차로 돌아온 준석은 다시 어묵을 조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준석은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의 운명이 어묵 한 꼬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문 초등학교의 학교종이 울렸습니다. 한서윤은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아가씨,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박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오늘도 어묵 가게 가요. 빨리요.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박 기사는 백미러로 서윤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어묵을 먹고 난 후 서윤이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거든요. 차가 어제의 그 골목에 멈춰섰습니다. 서윤이는 미리 준비한 2,000원을 꼭 쥐고 포장마차로 달려갔어요. 오빠, 저 왔어요. 준석은 어묵을 뒤집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꼬마 손님이었어요. 어머,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네. 저 이제 7살이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준석은 웃으며 갓 조리한 어묵 4꼬치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특제 소스를 바른 어묵 한 꼬치를 더 넣어 주었죠. 오늘도 서비스야.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빤 학생 아니에요? 순간 준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응. 오빠는 학교 안 다녀. 일해야 해서. 왜요? 공부 싫어요? 아니야. 공부는 좋아했는데. 준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서윤이는 어묵을 먹으며 준석을 올려다봤어요.
오빠의 슬픈 눈빛이 왠지 모르게 마음 아팠습니다. 오빠 매일 여기 있어요? 응, 매일. 저녁마다. 그럼 저 매일 올게요. 그날부터 서윤이는 정말 매일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어묵 포장마차로 달려왔어요. 준석은 서윤이를 위해 늘 따끈한 어묵을 준비해 두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영그룹 본사 회장실. 태명숙 회장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윤 아가씨께서 요즘 식사를 잘하신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 끼를 거의 다 드셨다고. 명숙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손녀가 갑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다니.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매일 저녁 어묵 포장마차를 들르신다고 합니다. 어묵 포장마차? 명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 내가 직접 가보겠네. 그날 저녁 6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명숙은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바라봤어요. 서윤이가 포장마차 앞에서 어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명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 포장마차 주인인 젊은 남자. 그의 옆모습에서 명숙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차를 더 가까이 대게.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이 서윤이와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 그 옆 얼굴의 윤곽, 웃을 때의 눈매, 말할 때의 입모양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 사람과 닮아 있었어요. 설마 그 사람이. 명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서님, 저 젊은이에 대해 조사해 주게. 조용히. 알겠습니다, 회장님. 3일 후 명숙의 책상 위에는 얇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성명 이준석, 21세. 마이너스 가족 조부 이창수 75세. 폐암 투병 중. 마이너스 부친 이정훈행 방불명. 9년 전 실종. 마이너스 학력 서울대 건축학과 합격 미등록.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정훈아. 30년 전 명숙은 28살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모든 것이 정해진 삶을 살아왔죠. 그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정훈.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던 29살의 청년이었어요. 명숙의 회사가 발주한 프로젝트 미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정훈은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빛났어요. 건축에 대한 열정,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 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명숙은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아버지, 당시 태영그룹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남자와는 안 된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아버지, 저는 정훈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감상으로 재벌가의 딸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결국 명숙의 아버지는 정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수표를 내밀었죠. 이걸 받고 내 딸 앞에서 사라져라. 정훈은 수표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아버지는 더 악랄한 방법을 택했어요. 정훈이 일하던 건축사무소를 망하게 만들었고 그의 집에 빚쟁이들을 보냈습니다. 명숙아, 미안해. 나는 너를 지킬 힘이 없어. 정훈은 결국 명숙 앞에서 떠났습니다. 명숙이 살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곳으로. 그리고 명숙은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딸 하나를 낳았지만 남편과는 차가운 동거인으로 살았죠.
10년 전 그 딸마저 남편과 함께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손녀 서윤이만 남겨둔 채 정훈아, 내가 옳았어. 내가 용기가 없었어. 명숙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명숙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렸어요. 준석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준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아, 어묵 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명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당신 아버지, 혹시 이정훈이라는 분 아니신가요? 순간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세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준석은 멍하니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다고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정훈 씨는 어디 계신가요?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9년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시다가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9년. 그럼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혼자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게 다입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나는 태영그룹 회장 태명숙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준석은 명함을 받아들었다가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했던 분이시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훈아, 내 아들은 너를 닮았구나. 그 자존심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전 준석은 병원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준석은 포장마차를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준석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천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200만 원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2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날 오후 준석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죄송합니다. 담보가 없으시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불법 노점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를 열려던 준석 앞에 구청 단속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입니다. 허가증 제시하세요. 저기 사정이 있어서 사정 들을 시간 없습니다. 즉시 철거하겠습니다. 단속반원들이 포장마차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제발.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사용하던 어묵칼, 오래된 조리 도구들, 모든 것이 트럭에 실려갔어요. 안 돼요. 제발. 준석은 트럭 앞을 막아섰지만
용역 직원이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쿵! 준석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등을 때렸어요.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병원비 고지서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준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단속반 차량이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골목과 바닥에 흩어진 어묵 부스러기들 뿐이었어요.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부스러기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서윤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가 없어진 걸 보고 서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왜 이래요? 포장마차는요? 서윤아, 오빠가 이제 여기서 장사 못해. 서윤이는 준석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가방을 열었어요. 오빠, 이거. 가방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었어요. 이게 뭐니? 제 용돈이요. 제가 모았어요. 오빠 힘들 때 쓰라고.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운데 오빠는 이거 받을 수 없어. 왜요? 오빠 없으면 저 밥 못 먹어요. 오빠가 없으면. 서윤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오빠가 꼭 다시 시작할게. 약속할게. 그날 밤 준석은 병원 할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깨어 계세요? 그래. 준석아. 무슨 일이냐? 준석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만져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포장마차를 알고 있다.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잘못 없어. 할아버지가 너한테 짐이 돼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준석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단다. 네, 내 아버지 말이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말했어. 준석은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내 아버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단다. 태명숙이라는. 준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집안이 재벌이어서 결국 헤어졌지. 내 아버지는 그 후로 제대로 살지 못했어. 술을 마시고 사업을 망치고.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9년 전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 아버지, 저는 명숙이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떠났단다. 그 여자를 찾으러.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지. 준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 태명숙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전 저한테 왔던. 그럴 거다. 그 사람도 내 아버지를 잊지 못했나 보구나. 준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평생을 망치신 거였군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의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준석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숙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태명숙 회장님이십니까? 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석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에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정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정훈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준석은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망친 그 여자,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어. 왜 아버지를 버렸는지,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몰랐습니다. 명숙 역시 같은 상처를 안고 30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한강공원. 준석은 벤치에 앉아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버지를 평생 괴롭힌 사람, 그 여자를 직접 만나게 되다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명숙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왔습니다. 명숙이 준석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을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훈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9년 전에 당신을 찾으러 떠나셨대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평생을 망쳤어요. 술을 마시고 사업을 망치고 결국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죠. 준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다 되는 건가요? 준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제대로 사랑했다면, 당신이 용기가 있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나도 용기가 없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정훈 씨를 협박했어요.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빚쟁이를 보내고 나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군요.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 아니에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차분하게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어요. 나는 정훈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만 더 힘들어했어요. 결국 내가 떠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석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68세 노인의 얼굴에서 20대 젊은 여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런데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정훈 씨도 나도 우리 둘 다 불행해졌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물이 차갑게 흘러갔어요. 나는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었죠. 딸 하나를 낳았지만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딸을 다 잃었어요. 준석은 놀라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녀가 서윤이구나.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는 나한테 남은 전부예요. 그런데 그 아이도 잃을까봐 두려워요. 밥도 안 먹고 사람들도 피하고.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준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묵을 팔았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서윤이한테 따뜻함을 줬어요. 내가 줄 수 없었던 걸. 명숙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3천만 원. 할아버지 수술비라고 들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준석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 돈으로 할아버지를 치료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명숙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빌려주는 걸로 해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그것도 싫어요.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할아버지를 살릴 거예요. 당신 도움 없이. 잠깐만요. 명숙도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당신을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 줄게요. 정당하게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되잖아요. 준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을요? 건축팀이에요. 당신 서울대 건축학과 합격했잖아요. 우리 회사 건축팀에서 일하면서 대학도 다닐 수 있어요.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 줄게요. 준석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건 특혜잖아요. 특혜가 아니에요. 당신 실력으로 정당하게 뽑는 거예요. 명숙은 준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면 정훈 씨가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들이 자존심 때문에 할아버지를 살릴 기회를 놓친다면? 그 말에 준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석은 태영그룹 인사팀 면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어요. 이력서를 보니 대학을 안 가셨네요? 네, 가정 사정상. 하지만 서울대 합격 성적이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죠. 면접관이 건축도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준석은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어 몇 군데를 표시했어요. 여기 하중 분산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2층 바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 배치도 문제가 있어요. 면접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 문제를 찾아낸 지원자는 당신이 처음이에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준석은 복도로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명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 저녁 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준석은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취직했어요. 정말이냐?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태영그룹이요. 건축팀에서 일하면서 대학도 다닐 수 있대요. 잘했다, 준석아.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는 준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수술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월급 받아서 병원비 낼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석아, 수술은 안 받을 거다. 네. 왜요?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걸 봤으니까. 할아버지, 대신 너 하나만 잘 되면 돼. 알았지?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수술비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명숙은 전화 너머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병원으로 보내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석은 처음으로 명숙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훈아, 우리 아들. 정말 너를 닮았어.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정훈의 아들인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어느 저녁 준석은 작은 포장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2시간씩 장사를 하는 거였어요. 오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서윤아, 왔구나. 오빠, 다시 어묵 팔아요? 응, 병원비 빨리 갚으려고. 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준석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내가? 네, 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도울 수 있어요. 준석은 웃으며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가 많이 컸네. 그때 명숙의 차가 멀리서 멈춰섰습니다. 명숙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손녀와 준석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마치 오빠와 동생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족의 시작일지도 몰라. 명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태영그룹 건축팀에서 일하며 동시에 대학 야간 과정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제 회복 중이었습니다. 준석 씨, 이번 설계안 정말 좋은데요? 팀장이 준석의 도면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이 이 정도 실력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추천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준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의 추천.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어요. 퇴근 후 준석은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서윤이가 매일 도우러 왔어요. 오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했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잘했어?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서윤이는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와, 대단한데. 뭘 그렸는데? 오빠랑 저랑 어묵 만드는 거요. 준석은 상장 옆에 붙은 그림을 봤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말 예쁘다. 오빠가 액자에 넣어줄게. 진짜요? 서윤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때 명숙의 차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뛰어가 명숙을 안았어요. 우리 서윤이 오빠 도와주고 있었구나? 네, 저 이제 진짜 잘해요. 명숙은 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준석은 서윤이에게 포장마차를 맡기고 명숙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석 씨, 사실은 제가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네, 정훈 씨를 찾기 위해서요. 준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서를 찾았어요. 명숙은 봉투를 꺼내 준석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9년 전 정훈 씨는 부산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대요.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공사장 사고가 있었어요.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중상을 입으셨대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지금은 부산의 한 요양원에 계세요. 뭐라고요? 준석은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요? 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대요. 자기 이름도 가족도. 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훈 씨는 우리를 찾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명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싶어요. 준석 씨도 함께 가시겠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틀 후 토요일, 준석과 명숙은 부산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정훈 씨를 뵈러 왔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요양보호사가 그들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아 계세요. 준석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 깡마른 몸.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아버지. 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어요. 저, 누구세요? 그 말에 준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석이에요. 아버지 아들. 아들.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나네요. 명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훈 씨, 저예요. 명숙이. 정우는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뭔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당신도 기억이. 명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준석이 급하게 부축했어요. 정훈 씨, 우리는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30년 전 우리는. 30년?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요양보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손님들,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가주세요. 준석과 명숙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기억도 못하시네요. 회장님, 나는 정훈 씨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준석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회장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명숙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준석 씨. 우리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이제 함께 돌볼 수 있어요. 그날 밤 준석은 할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찾았어요. 뭐라고?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석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명숙과의 만남, 아버지를 찾은 일,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상실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었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일 함께 가시겠어요? 그래야지. 내 아들인데. 다음 날 준석과 할아버지, 그리고 명숙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뭔가 변화가 일었어요. 이 목소리. 정훈아, 나다. 아버지야.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 내 아들. 정훈아.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준석과 명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준석이도 여기 있다. 내 아들. 정우는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준석이 많이 컸구나. 준석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우는 반복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명숙을 봤습니다. 당신은 명숙이에요. 정훈 씨를 사랑했던. 정우는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그립네요. 당신이. 명숙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정훈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네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난 거였어요. 비록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이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준석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훈 씨를 서울로 모셔올 거예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거예요. 그럼 저희 가족과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준석 씨. 준석도 웃었습니다. 네, 회장님. 아니, 명숙 이모님. 정훈이 서울로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영그룹 소유의 최고급 재활병원. 정훈은 매일 기억회복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의사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분을 아시나요? 젊은 명숙의 사진이었어요. 30년 전 꽃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정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왠지 가슴이 아파요. 좋은 신호예요. 감정적 기억은 남아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정우는 명확한 기억을 되찾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준석은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준석이, 고맙구나. 매일 와줘서. 정우는 이제 준석의 이름은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설계안이 통과됐어요. 그래, 잘했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준석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건축가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석아. 아무리 애를 써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 씨. 명숙은 매일 저녁 정훈을 찾아왔습니다. 명숙 씨, 오늘도 왔군요. 네.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아, 그냥 편한 거로. 명숙은 준석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태영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전무이사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 재산으로 요양원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 환자의 아들을 특채로 뽑으셨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명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안 되냐고요? 회장님의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준석 씨는 실력으로 뽑았습니다. 건축팀에 확인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무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30년 전 혼외정사로 낳은 아들이라고. 뭐라고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를 함부로.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DNA 검사라도 해보시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명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사님들, 제 사생활과 회사 경영은 별개입니다. 회사 실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건 이번 분기 실적이 20% 상승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언론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태영그룹 회장, 숨겨진 사생아 의혹. 제목만 봐도 자극적이었어요. 명숙은 태블릿을 돌려주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은 회사 동료들의 이상한 눈빛을 느꼈습니다. 준석 씨, 기사 봤어요? 무슨 기사요? 동료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몰랐어요? 회사가 난리예요. 준석 씨가 회장님 아들이라고. 준석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준석은 곧장 명숙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준석 씨, 들었군요. 명숙은 지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게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DNA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준석 씨, 제발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 명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병원에서 검사하죠. 다음 날, 준석, 명숙, 그리고 정우는 병원 검사실에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훈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훈 씨, 준석이가 혹시 당신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명숙의 말에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0년 전 우리가 헤어진 후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다른 여자와. 그럼 준석이는 우리 아들일 수도 있어요. 당신과 전 부인 사이의 아들일 수도 있고. 준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검사해 주세요. 제발.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 3개를 꺼냈어요. 먼저 이정훈 씨와 이준석 씨의 결과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준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 진짜 아버지시네요. 정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태명숙 씨와 이준석 씨의 결과입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열렸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0%.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명숙 씨와 이준석 씨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가 3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씨와 태명숙 씨 사이의 과거 DNA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과거 DNA 기록이요? 네. 30년 전 태명숙 씨께서 유산하셨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는 확실히 이정훈 씨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유산 후 태명숙 씨는 다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명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내 딸은 입양하신 겁니다. 준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는 회장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네요. 준석 씨,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정말.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준석 씨, 기다려요. 하지만 준석은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준석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나는 누구지? 태영그룹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날 밤 언론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태영그룹 회장, 사생아 의혹 DNA 검사 결과는 혈연 관계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럼 특혜 채용 의혹은? 준석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이준석 씨, 내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인사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은 태영그룹 인사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석 씨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채용 과정을 재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준석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어요. 제 실력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팀장님도 인정하셨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우선입니다. 이건 부당해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백으로 들어온 거였네. 재벌 회장 사생활하더니 알고 보니 남이래. 그럼 완전 사기친 거잖아. 준석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명숙이 서 있었어요. 준석 씨, 회장님, 들었어요. 해고됐다고. 명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연한 결과잖아요. 준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준석 씨, 이제 그만 연락하시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준석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석 씨, 기다려요. 명숙이 뒤따라왔지만 준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준석은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남았으니까요. 오빠,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요? 회사 그만뒀어. 네, 왜요? 준석은 대답하지 않고 어묵을 뒤집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서윤아. 준석은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할머니랑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대.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했어. 나는 내 할머니 아들이 아니야.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오빠는 그냥 남이지. 처음부터 남이었던 거야. 서윤이는 준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서윤아. 오빠는 제 오빠예요. DNA가 뭐가 중요해요?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없으면 저 밥도 못 먹어요. 오빠가 없으면 준석은 서윤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오빠가 화풀이 했네. 오빠, 제발 어디 가지 마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안 가. 어디도 안 가. 하지만 준석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제 정리해야 해.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일주일 후, 명숙은 정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훈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명숙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이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뭐라고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준석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요. 정우는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 씨, 30년 전에도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준석이마저. 그만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훈이 명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요?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 명숙은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훈은 명숙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명숙 씨, 나한테 준석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석이 어떻게 어묵을 팔았는지, 서윤이와 어떻게 만났는지, 할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런 아이를 내가 키웠다니. 자랑스럽네요. 정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창수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정훈아, 아버지,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짐을 쌌다더구나. 뭐라고요? 명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간대요? 부산이래. 거기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안 돼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또 보낼 수 없어요. 절대. 명숙은 급하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1시간 후, 명숙의 차가 준석의 집 앞에 섰습니다. 준석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석 씨, 명숙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가면 안 돼요. 제발, 제발 가지 마요. 명숙은 준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30년 전 정훈 씨를 보냈어요. 용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장님,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DNA도 없어요. 하지만 명숙은 준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은 당신을 아들로 여기고 있어요. 서윤이는 당신을 오빠로 생각해요. 정훈 씨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해요.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요. DNA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보낸 시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해요. 준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짐만 됐잖아요. 아니에요. 명숙이 일어나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희망을 줬어요. 서윤이에게 웃음을 줬어요. 정훈 씨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하지만 회사 일은 내가 해결할게요. 당신 실력으로 정당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명숙은 준석을 꼭 안았습니다. 제발, 가족으로 남아줘요. 준석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님. 그날 밤, 명숙은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님들, 제가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준석 씨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정식으로 재채용할 것, 그리고 앞으로 실력만으로 평가할 것을 이사회 규정에 명시할 것. 회장님이 물러나시면 누가 회장을. 그건 이사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한강공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준석이 휠체어를 밀며 벤치 앞에 섰습니다. 고맙다, 준석아. 이창수 할아버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었어요. 오빠, 저 왔어요. 서윤이가 뛰어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서윤이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우리 서윤이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상 받았어요. 서윤이는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상장 옆에 붙은 그림을 보니 6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준석, 서윤이, 명숙, 정훈, 할아버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야? 할머니예요. 저희 엄마. 하늘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랑 함께 있다고 명숙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오빠,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이모님이랑 같이 온대. 조금 후 명숙과 정훈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훈은 이제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었어요.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윤이가 정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녀, 오늘도 예쁘네. 정훈이 서윤이를 안아 올렸어요. 서윤이는 정훈을 할아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훈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준석이도 왔구나. 명숙이 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모님. 할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어르신, 오늘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요, 회장님. 회장이 아니라 명숙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명숙은 1년 전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이사회는 준석의 재채용을 승인했어요. 준석아, 회사는 어때? 정훈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이번에 제가 설계한 건물이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래,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가 쓰시던 어묵칼처럼 저도 제 도구로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준석은 가방에서 도면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양로원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요. 명숙이 도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잘 설계했네. 모든 방에 햇빛이 잘 들고 정원도 넓고 이모님이 만드신 정훈 장학재단 건물 옆에 짓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요. 정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나도.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아버지도 건축가셨으니까요. 명숙이 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훈 씨, 우리 아들이 당신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 정훈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DNA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내 아들이야.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붕어빵 파는 아저씨 있어요. 어묵이 아니고, 아니요, 붕어빵이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아, 가서 사올까? 네. 오빠랑 같이 갈래요. 준석과 서윤이는 손을 잡고 붕어빵 가게로 갔습니다. 남은 4사람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연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30년을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으니까요. 정훈이 명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숙 씨, 나는 기억이 없지만 지금이 행복해요. 나도요, 정훈 씨.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석이 저 녀석, 서윤이랑 참 잘 놀아주네.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오빠 같아요.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DNA가 없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저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후 준석과 서윤이가 붕어빵을 한가득 싸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모두 드세요. 서윤이가 한 명 한 명에게 붕어빵을 나눠줬어요. 오빠, 할아버지 거는 제가 직접 골랐어요. 제일 큰 걸로요. 고맙구나, 우리 서윤이. 할아버지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하지만
우리 준석이가 만든 어묵만큼은 아니야. 할아버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참, 준석아. 명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하는 거 잊지 않았지? 네, 이모님. 정훈 씨 생일이거든. 다 같이 축하해주자. 좋아요. 저 케이크 만들 거예요. 서윤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오빠가 도와주면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랑 같이 만들자. 준석이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돌아갈까요? 명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러시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에요. 준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1년 전 오늘이었어요? 그럼 서윤이가 어묵 포장마차에 처음 왔던 날이잖아. 서윤이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때 오빠가 저한테 어묵 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기억해. 서윤이가 아빠 냄새가 나요라고 했잖아. 명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훈이 명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바뀌었어요. 더 좋은 쪽으로. 저녁 명숙의 집. 넓은 식탁에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위하여.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윤이는 학교 이야기를, 준석은 회사 이야기를, 정우는 재활치료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묵 장사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40년 전쯤이었을 거야. 그때는 손님이 정말 많았지. 와, 40년이요? 그래. 그때 우리 정훈이가 대학생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은 아직 그 기억이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땠어요? 넌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고 했지. 그랬구나. 정우는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아, 넌 그 꿈을 이루고 있구나. 네, 아버지. 아버지 대신 제가 이룰게요. 명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가족이 됐어. 식사를 마치고 준석은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명숙이 따라 나왔어요. 준석 씨, 뭘 생각해요? 그냥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준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어요. 할아버지밖에 없었죠. 지금은 아버지도 있고 이모님도 있고 서윤이도 있어요. 이창수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준석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3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이모님, 응? 제가 이모님 아들이 아니어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명숙이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DNA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가족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나야말로 고마워요. 준석 씨가 없었으면 서윤이도, 정훈 씨도, 나도 모두 불행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모님, 케이크 자르러 와요. 준석과 명숙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들어가죠. 네. 다시 거실로 들어가니 촛불이 켜진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가족 1주년이니까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서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했어? 오빠가 도와줬어요. 자, 다 같이 촛불 끄자. 명숙의 말에 6명이 케이크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후. 촛불이 꺼졌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응, 빌었어.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원이에요? 비밀이야. 준석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준석과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아. 네, 할아버지. 너 정말 잘 컸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가족을 만났어. 할아버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할아버지, 행복해라, 준석아. 내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도 행복하단다. 준석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6개월 후, 정운 양로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준석이 설계한 건물이 완성된 것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이준석 건축가님.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물 앞에는 명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운 양로원 마이너스 설계 이준석 후원 정운 장학재단. 정운과 명숙, 서윤이, 할아버지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건물 어때요? 멋지다, 준석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정운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이름을 딴 건물이라니.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뭉클하네. 정운 씨, 이건 당신 꿈이었어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준석이가 대신 이뤄줬어요. 서윤이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대단해요. 우리 서윤이 덕분이야. 서윤이가 응원해줘서 그때 한 노인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게 됐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준석이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정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30년 전에 건축사무소에서. 정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실례했습니다. 노인이 들어간 후 준석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자. 명숙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어요. 서윤이가 특별히 준비했대요. 정말요? 네. 오빠가 가르쳐준 어묵이요. 준석은 웃으며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6명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준석아,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어묵칼 아직 갖고 있지? 당연하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좋아. 그걸 서윤이한테 물려줘라. 네. 우리 가족의 보물이니까 대대로 물려주는 거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어묵 칼. 이제 그건 단순한 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이고 사랑이고 희망이야. 차가운 겨울밤, 어묵 한 꼬치로 시작된 이야기. DNA도 없고 혈연도 없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진짜 가족으로